계약서에 그냥 무심코 사인한 딱 한 줄 때문에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통째로 뺏길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모든 창업가분들께 드리는 뭐랄까 강력한 경고 메시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굳게 믿었던 투자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회사를 뺏으려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이 딜레마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진짜 가장 큰 싸움은요, 생각지도 못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이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 우리가 그냥 에이, 괜찮겠지 하고 서명한 그 문서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A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회사에 자금이 좀 부족해지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모펀드, 비투자사의 손을 딱 잡게 된 거죠. 이때 투자 계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동반 매도 청구권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회사를 그냥 통째로 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다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팔 때 너도 같이 팔아 하고 소수 주주의 지분까지 싹 묶어서 팔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그 당시 A 대표 눈에는 이게 뭐 그냥 사소한 조건처럼 보였던 거죠. 바로 이 계약서에 있던 결정적인 한 줄입니다. 만약 3년 안에 상장에 실패하면 비투자자는 A 대표 당신 지분까지 싹 다 묶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그리고 A 대표는 이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근데 당시 A 대표는요, 3년? 3년 안에 무조건 상장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년이 흘렀고 시장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결국 약속했던 상장은 물거품이 됐고 비투자사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드디어 동반매도 청구권이라는 폭탄을 터뜨립니다. A 대표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피와 땀을 갈아 넣어 만든 회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세운 회사인데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창업자는 정말 큰 충격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자,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한 A 대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겠죠? 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서 반격을 준비합니다. 정말 필사적인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A 대표가 파고든 허점이 뭐였냐면요. 계약서에 보니까 성실히 협조한다라고만 되어 있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없잖아. 바로 이 애매한 조항을 무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회사 내부 자료를 일부러 안 주거나 계속 시간을 질질 끄는 식으로 매각을 은근히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매각은 무산됐죠. 여기에 제대로 화가 난 비투자사는 A 대표 당신이 방해해서 매각이 실패했으니 원래 팔렸으면 우리가 받았을 돈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내놔라 하면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이제 싸움은 법정으로 가게 된 거죠. 아주 긴 법정 다툼 끝에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결정적인 판결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법원은 창업자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법은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누군가 계약 조건이 이루어지는 걸 고의로 방해했다면 법적으로는 그 조건이 이미 달성된 걸로 본다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결국 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 왜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법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어려운 개념을요,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로 단번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친구랑 이런 내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네가 밥 사는 거다. 오케이?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당신 집 현관문을 밖에서 몰래 잠가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결국 당신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내기에서는 이긴 겁니다. 왜냐고요? 친구가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조건 달성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우리 민법이 말하는 신의성실 원칙의 핵심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A 대표가 매각을 방해했던 행동은 마치 친구가 문을 잠가버린 것과 똑같았던 거죠.
법원은 A 대표가 이렇게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일어나지도 않은 매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창업가라면 앞으로 계약서를 쓰실 때 이건 정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동반 매도 청구권이 발동되는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냥 상장 실패하면 이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요. 시장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거나 우리 기술 뺏어갈 경쟁사에는 팔 수 없다 같은 예외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둘째, 협조 의무라는 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세요. 성실히 협조한다는 이런 애매한 말 대신에요.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분쟁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최선을 다한다 같은 문구 있죠? 이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정에서는요, 이 최선이라는 말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법적인 의무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계약서는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내 발목을 꽉 잡을 덫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